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군이 15척 이상의 군함과 F-35 전투기 등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봉쇄 조치에도 유조선 한 척이 이를 뚫고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준엽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이중 봉쇄된 상황인데 지금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아라비아해에서 야간 비행 작전을 진행하는 USS 트리폴리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20대 이상의 F-35B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입니다. 이어 항공모함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MH-60 시호크 헬기를 정비하는 모습도 선보였는데요. 특수부대 투입에 최적화된 작전 헬기의 대비태세를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서 언제든 물리적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봉쇄 작전에 투입된 군함이 15척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봉쇄 조치 시행에도 유조선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요? 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말라위 선적 리치 스타리호는 봉쇄 발효 순간 잠시 회항했지만 다시 뱃머리를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현재는 해협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해 오만만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리치 스타리호는 이란과의 거래 혐의로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상하이 시알룬 해운이 선주입니다. 선원들도 중국인으로 메탄올 25만 배럴을 싣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 유조선인 무클리 히샤노도 모레 이라크에서 연료유를 적재하기 위해서 해협 안에 진입했습니다. 미군의 봉쇄 조치 발효에도 동한 강행이 잇따르면서 미 해군과의 물리적인 충돌 우려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리치 스타리오가 오만만까지 무사히 빠져나가 태평양에 이른다면 미국의 역봉쇄 조치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봉쇄 발효 직후 보츠와나 선적의 다른 유조선인 오스트리아호는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회항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막대한 전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죠. 네, CNN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기술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능하지만 현지 미군 전력에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다스 전 해군 대장은 항공모함 전단 2개와 함정 12척, 해협 내부에 구축함 최소 6척과 동맹국 해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의 고속정거와 드론 등을 압도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기뢰 제거 작업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재 제대로 된 기뢰 제거 장비를 갖춘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투입돼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르면 오는 16일 이번 목요일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여러 명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대면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휴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당장 오는 16일 목요일에 개최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중재국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이란이 2차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소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검토되고 있지만 스위스 제네바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차 대면 협상설은 미국에서 먼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추가 대화와 최종 합의 가능성은 이란에게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단속 대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면 신속하고 잔혹하게 제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을 거라고 압박하면서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파키스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진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한다며 앞으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제 공은 이란에 넘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 봉쇄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밑 대화로 협상 타결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오늘도 접촉을 이어갔다며 합의 도출을 위한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건 이란의 돈줄을 죄려는 목적과 함께 이란산 석유가 필요한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언론들은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섣불리 이란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대이란 해상 봉쇄로 국제유가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지난 1차 회담은 왜 결렬됐을까요? 파키스탄에서 열린 첫 회담에서 미국은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구히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 이란은 최대 5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런 만큼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관련 물질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직접 얼굴을 맞댄 회담에서 농축 유예 기간을 20년으로 줄여 제한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이란이 원하는 만큼 농축할 수 있게 되는지 또 다른 제약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 완화라는 당근도 함께 던졌습니다. Whether we have further conversations, whether we ultimately get to a deal, I really think the ball is in the Iranian court because we put a lot on the table. 20년을 제시한 미국에 이란은 한 자릿수를 고집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다음 날에는 다시 최대 5년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상당히 희석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در موضوع تنگه هرمز، در موضوع تحریم‌ها، در موضوع غرامت‌ها، در موضوع خساراتی که به ما وارد کردیم جدی هستیم.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차 협상이 하루 만에 깨지긴 했지만 완전히 판을 접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2주 휴전 시한이 끝나기 전에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란 전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황 레오 14세를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황 레오 14세를 향한 맹비난 와중에 SNS에 올린 이미지입니다. 흰 옷에 붉은 망토를 걸친 채 환자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데 자신을 마치 예수처럼 묘사했습니다. 즉각 신자들 사이에서 신성 모독이라며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It's terrible. It's gross. It's blasphemous. It's his usual.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계 유명인들조차 선을 넘었다며 비판을 가세하자 결국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강성 지지층 반발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려 한 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Only the fake news could come up with that one. So it's supposed to be me as a doctor making people better.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를 향한 사과는 거부하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No, I don't, because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He was very much against what I'm doing with regard to Iran. And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교황 레오 14세는 전능하다는 망상 발언이 트럼프를 겨냥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피할 길을 모색하는 건 계속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The things that I say are certainly not meant as attacks on anyone. I have no fear of nei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nor speaking out loudly about the message of the gospel. AP통신은 첫 미국인 교황을 향한 트럼프의 전례 없는 비판에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트럼프와 미 종교계 간 갈등이 중간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유럽 지도자로 꼽혔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까지 교황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은 현지 시간 13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 2024년 12월 중순에 시작된 신축 건물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촬영된 영상을 보면 예비 발전기로 추정되는 건물을 포함해 행정지원 건물과 차량 보관소까지 모두 완공된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한 걸 두고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밀착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언급했다고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방북한 왕이 부장을 특별히 예우했다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교류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전국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억 배럴이 넘는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네, 서울 만나물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유소 기름값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1,996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7원 오르면서 2,000원에 다가섰습니다. 경유값도 1.3원 오른 1,99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26원으로 0.9원 올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은 지역은 제주, 서울, 충북, 경기 등 4곳입니다. 서울 평균 경유값이 1원 넘게 오른 2,012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경유값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화물차주 등 영업 차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할 맛이 안 날 정도예요. 지금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한 번 넣을 때 보통적으로다가 한 3, 4만 원씩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원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대체 원유가 확보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까지 대체 원유 1억 1,800만 바렐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대체 원유는 4,600만 배럴, 특히 5월의 경우 7,200만 배럴을 확보해서 확보율은 82%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원유는 UAE와 미국 등 17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물량 등을 고려해 비축유 방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오는 대체 물량 그리고 IEA에 우리가 6월 9일까지 또 방출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동 산유국들 역시 우리나라 석유 비축 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AE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 같은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원유를 중동해 지역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부는 수급 위기 때 비축 물량을 우선 도입할 수 있어 국내 석유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일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에 나서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장중 6,000원대를 수시로 넘나들던 코스피는 5,900대로 장을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우리 증시가 6,000대를 재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어땠습니까? 네, 개장 직후 오름세로 시작한 코스피는 어제보다 2.74% 오른 5,967.74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장중 6천대를 수시로 넘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특히 장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는 5,900대와 6천대를 수시로 오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개인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천선에 재진입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 이후 처음입니다. 거래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2.99% 오른 20만 7천 원, SK하이닉스도 5.96% 오른 110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면서 미이란 간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2% 오른 112만 1121.88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1원 내린 1,48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대화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99달러대, 서부 텍사스산 유는 배럴당 96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입장차가 큰 만큼 이후 변수에 대해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이 어젯밤 11시부터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15척 이상의 군함 등이 배치됐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 조치는 해적과 같은 행위라며 해협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거라고 공세를 높였지만 물밑 협상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휴전 기간이 끝나는 21일 전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모레 16일에 2차 회담이 개최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첫 협상이 노딜로 끝난 지 나흘 만인데 장소는 1차 회담이 열렸던 파키스탄 또는 중립국인 스위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Has the blockade started, sir? Yeah, started 10 o'clock. اعمال محدودیت آمریکای جنایتکار بر حرکت آبهای بین المللی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휴전 기간이 끝나는 21일 전에 종전을 위한 추가 담판이 16일 회담 개최 목표서를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협상은 결렬됐고 호르무즈는 이중 봉쇄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2주 휴전 시계는 이제 다음 주 21일, 딱 일주일이 남았는데 지금 16일에 2차 협상이 열릴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요. 아마 스위스하고 아마 파키스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가 이제 기존의 협상 장소니까 그렇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란에 미국의 대사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익 대표부라 그래가지고 스위스 대사관이 이란에서 미국의 뜻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위스가 중립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장소가 지금 거론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싶고 이 말은 아주 구체적인 협상 계획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특별히 첫 협상부터 사실은 벤스 부통령하고 이란의 국회의장이 직접 마주 앉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세 차례에 걸쳐서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저는 상당히 비중 있게 진행되고 있고 예. 2차 협상도 아마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어젯밤 11시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이중 잠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오늘 2차 협상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였길래 간절하다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거래 기술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협상의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했지만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지금 이제 우란 농축 이걸 갖다 미국 뜻대로 해외에 반출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란 내에 이걸 갖다 인정을 해주되 어느 선까지 이게 IAEA 사찰단까지 뭐 이렇게 상시적인 이게 검증이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우라늄 농축 뭐 이런 걸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이런 정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이 이익을 이란 혼자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마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중에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뭐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봉쇄했다는 것은 이거는 되려 또 미국 시장, 미국 경제에 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협상을 위한 그런 뭐 저런 강경한 입장은 유지를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협상에 저는 집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이란이 정말 간절해졌다면 그럼 트럼프의 역봉쇄 카드, 그러니까 도착지나 출발지가 이란인 선박을 모두 막아버리는 이란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이 카드가 유효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게 이란의 자충수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세계 경제에 지금 치명적인 요소거든요. 전 세계 에너지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봉쇄했다고 좀 미국이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핵물질 문제가 지난번 오바마 때 합의됐던 걸 트럼프가 뒤엎으면서 그 협약을 탈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란하고 합의를 보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는 좀 더 나은 합의를 해야 성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핵물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순차적으로라도 그 순도 60%까지 고농축이 되어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상당히 저농축으로 이렇게 낮추겠다고 합의를 보면서 동시에 일부는 미국으로 반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합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측면에서 지금 이란이 오히려 버티기 작전으로 저는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란 입장에서도 이걸 더 버틸 수 있는 지금 여력은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흐름을 막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가 사실은 이란 석유를 주로 사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보다는 중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이란이 이 협상에서 뭔가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미국이 압박하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2028년 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럼 펜스 부통령이 이번 이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김영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오바마보다도 더 좋은 협상 내용을 만들어내야 그리고 또 그런 성과를 가지고 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당장 중간 또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냥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호르무즈 역봉쇄를 통해 가지고 저거는 그만큼 이제 협상이 뭐 타결되기 저는 임박했다고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정시도 상승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한국 정시도 그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장 반응을 보면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1차 협상이 왜 틀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해결이 돼야 2차 협상도 잘 될 텐데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노딜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건 우라늄 농축을 20년 동안 중단하라는 것. 이는 그동안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연구 포기를 요구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건데요. 하지만 이란은 그건 너무 길다. 최대 5년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대신 희석시키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벤스 부통령은 이제 공은 이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we have further conversations, whether we ultimately get to a deal, I really think the ball is in the Iranian court because we put a lot on the table. در موضوع تنگه هرمز، در موضوع تحریم ها، در موضوع غرامت ها، در موضوع خساراتی که به ما وارد کردی هم جدی هستیم. 네, 결국 협상 결렬의 결정적 이유는 숫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 미국은 20년 동안 하지 말아라. 이란은 그거 너무 길다. 우린 5년 동안만 참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440kg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가져오겠다. 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라도 몽땅 가져오겠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기간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협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게 이제 이 60% 고농축이면은 저게 실제로 핵무기를 아주 금방 만들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핵무기는 원래 90%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 금방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아예 안 하겠다는 기간이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란에서는 사찰하는 조건 몇 가지를 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저 기간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로 반출한다든지 그건 저 오바마 때도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오바마 때는 3.96%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수준으로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더 묽게 이렇게 전홍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 안에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호르무즈의 항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서로 간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재건 비용을 누가 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두 개가 동시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우라늄 농축 20년 동안 하지 마라. 5년 동안만 참을게. 이거 두 개 넣으면 숫자 5에서 20 사이에 중간쯤에서 합의 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2025년 10월 달에 이미 미국하고 이란은 핵 합의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전쟁도 나고 만료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대 속에서 이 협상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쟁점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동결된 이란의 해 자산들 이게 이제 미국이 결론은 풀어야 전 세계가 다 같이 이제 풀어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그런 걸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쟁 재건 비용에 대해서 호르무즈 그 봉쇄에 따른 이제 통행료 뭐 이걸 갖다 이제 구체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아마 트럼프 쪽에 미국 쪽에 뭐 웬만큼 공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의회에서 이걸 갖다 이란 국내법적으로 통행료를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놨 거거든. 그런 사실상 미국이 무슨 소리야? 너 통행료 두 번 다시가 안 돼 그러면은 사실상 꺼낼 수 없는 카드예요. 그럼에도 지금 어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이란 단독 니네들만 몫으로 가면 안 된다. 미국도 몫을 좀 달라.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아연 실색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각국에 그러니까 미국은 그 뭐 천문학적인 저 전쟁 비용이라는 게 투입됐으니까 이걸 일정 부분 자기네들도 그걸 해소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이고 이란으로서는 또 전쟁 재건 비용을 사실상 미국이 일정 부분 협조를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각국과 양국 간의 실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백이 농축 우라늄 처리 기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들이 웬만큼 정리가 되면 요것도 가령 미국은 20년 이야기지만 이란은 5년. 그럼 앞으로 10년으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제 공은 이란에게 넘어갔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협상팀이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었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최고 지도자나 다른 누군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란 테헤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실무진들은 협상단이 실권이 없었다 이걸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결국 책임이 있다 이렇게 떠넘기는 이야기고요. 본인도 사실은 뭐 저 협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12번도 넘게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권자는 아니고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핵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후속으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게 재건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가 여기에 에너지 통과를 가장 많이 하니까 그 4개 나라를 중심으로 비용을 대라. 그래서 통행료를 내는 게 주로 일본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중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지금 150만 배럴 정도가 지금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이 비용 떠넘기기를 결과적으로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까 봐 저는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전쟁을 둘러싸고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예수에 비유한 듯한 AI 그림을 직접 올려서 논란이 됐죠. 역풍을 맞자 트럼프답지 않게 이미지를 순식간에 내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건 또 뭐야? 흰옷에 붉은 망토를 걸친 채 환자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데 자신을 마치 예수처럼 묘사했습니다. It's terrible. It's gross. It's blasphemous. It's his usual. 비판을 가세하자 결국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Well, it wasn't a picture. I did post it, and I thought it was me as a doctor, and had to do with Red Crosses, and I do make people better. Basta con l'idolatria di se stessi e del denaro. Basta con l'esibizione della forza. Basta con la guerra. He likes crime, I guess. He hit us think of it. No, I don't, because Pope Leo said things that are wrong. I don't want to get into a debate with him. 네, 신성 모독 논란에 휩싸이자 예수가 아니라 의사 역할을 비유한 것이다. 근데 누가 봐도 예수의 모습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 중에 하나가 보수 기독교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신성모독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니까 보수 기독교층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교황이 계신 나라인 그 이태리 총리가 멜라니 총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이 멜라니 총리까지도 트럼프를 맹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예수가 아니고 의사다. 나는 사람을 낫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저건 사실은 명백히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보수 기독교층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올린 글을 내린 적은 별로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전 세계인이 그래도 뭐 세계인의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존망의 대상이었고 또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늘 높게 평가하고 모든 게 미국의 중심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엄청난 세계인들의 실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미국 대통령 지도자 트럼프 한 사람의 뭐 적극적이고 막말에 그냥 자신들의 자신과 미국의 이익이라면 그냥 전 세계를 갖다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은 정말 트럼프로서는 보여줄 것 다 보여주죠. 예, 저렇게 달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는 AI 이미지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교황하고의 갈등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란 문명에 대한 강력한 그런 위협을 가하니까 이제 레오 14세 교황이 이거는 전능에 대한 망상이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어느 국가 지도자건
교황이 저런 입장을 웬만해가지고 잘 내지도 않지만 내면은 다 웬만큼 수긍하고 또 내려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려 그냥 뭐 교황을 뭐 범죄에는 약하고 급진 좌파에 휘둘러거리는 그런 교황으로 이렇게 아마 비하해 버렸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볼 때도 참, 그리고 자신이 무슨 뭐 예수에 뭐 전능하신 그런 또 이미지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참 트럼프 주변의 지금 인사들도 정말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구적인 저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전 세계 평화에 정말 좋지 않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이렇게 AI 합성 이미지로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시켜 먹고 배달앱 기사와 함께 문답을 주고받는 즉석 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엉뚱한 상황 연출, 어떤 배경이었을지 화면 함께 보시죠. This doesn't look staged, does it? Wait. Potentially. That I heard you picked up an extra $11,000 that you didn't think it, because the tax bill was so big, the refund was the biggest you've ever had. Is that a correct statement? It definitely was. Yeah, I saved over $11,000 by not having to claim. 네, $11,000, 우리 돈으로 약 1,630만 원을 더 벌게 됐다는 이 말은 팁을 신고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인데요. 이 팁 비과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배달기사는 트럼프 정책이 더 많은 팁을 받게 해준다며 성명까지 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사전에 기획한 걸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 이 앞서 봤던 신성모독 논란 이미지를 활용한 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은 외식이나 배달 음식 주문해 먹으면 팁을 꼭 주는 문화가 있고, 이게 음식값의 한 20% 정도 추가되는 거라서 적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지 않게 해줬다. 트럼프가 이 정책을 홍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업에서 음식점 같은 데 특히 가보시면 10%, 15%, 20% 네.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미국에서는 아예 써놨단 말이에요. 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동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액수까지는 과세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저분 같은 시몬스라는 분인데 저분이 아마 2022년도부터 총 $11,000 정도 자기가 더 이제 추가로 수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게 이제 도어대시라고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이라고 하거든요. 앱으로 시켰다는데 저게 이제 민생 경제에 자기가 이 아주 유능하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선거 캠페인인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유가가요 갤런당 $5를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비난했던 그 시절의 핵심적인 비난 대상이었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트랩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생 경제작에 유능하다는 걸 저렇게 억지로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배달 기사분의 표정이 좀 떨떠름하긴 해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 비과세 정책 정말 좋다라고 하더니 별도 인터뷰에서는 이 고유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당시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빅 이슈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팁 비과세.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저게 이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배달 식당 종사자, 배달 근로자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25,000까지는 이제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게 이제 팁을 주 수입으로 하는 그런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근데 이제 그런 저소득 계층 입장에서는 또 이 혜택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저 가지고는 지금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저걸 이제 사전에 뭐 연출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충분하게 연출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분 입장에서는 비과세하니까 수입은 들어왔지만 자기가 운송하는데 기름값이 더블로 뛰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별 자기한테 소득이 없다. 이제 이걸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연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출을 했는데 그 효과가 미국 효과적이지 같은 않았다.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미 표준 그 이제 공제 덕분에 실질적으로 이제 연방 소득세를 갖다가 거의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 저 이제 팁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 홍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흐지부지 끝난 종전 협상 이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이 박해받은 홀로코스트 80년 만에 이스라엘의 위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현대판 히틀러란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שם כל עמדת טרור ורבות המה הן פשוט משותחות. וכמובן הלחימה נמשכת, לא נפסקה, היא נמשכת כל הזמן. הכוח של מדינת ישראל רק 80 שנה אחרי השואה 14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첫 대면 협상이 임박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공습 중단을 거부했고 헤즈볼라 수장은 협상 자체를 거부한 상황. 긴박한 안보 상황이라는 네타냐후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법원은 현지 시간 12일에 예정됐던 네타냐후의 뇌물과 사기 혐의 재판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홀로코스트 희생 역사를 강조하는 네타냐후를 가해자인 히틀러에 비유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네타냐후가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며 현대판 히틀러라고 직격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에 파키스탄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르면 16일에 2차 대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장소가 아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복귀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만큼 파키스탄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인데 파키스탄 자신들을 위해서도 저게 빨리 종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장소를 다시 정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보면은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란하고 가깝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 자체도 완전히 미국 주도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딱 일주일 뒤가 이제 휴전 기한이 되고요. 지금 이번 주 후반이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16일쯤에 아마 2차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휴전을 원치 않는 네타냐후의 모습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란의 핵시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유하면서 뭔가 지금의 자신이 일으킨 전쟁을 정당화하는 듯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주간의 휴전을 이렇게 선언했으면 그 약속도 당연히 같이 전쟁을 참여한 이스라엘 입장에도 그걸 인정하고 존중했는데 바로 레바논 최대 공습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이런 쉽게 말하면 그 동맹 연합들이 또 반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협상이 어려워지고 이런 국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네타냐후 자신은 정치적 이익은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을 만큼 다 얻었어요. 더 이상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입장을 갖다 우리는 옹호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튀르키예 외무부가 그건 튀르키예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죠. 튀르키예 입장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국가 간의 이런 뭐 애교적인 문제 때문에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은 가유불급이라고 이스라엘이 너무 지나치게 또 행동하고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결국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박해받은 홀로코스트 8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해졌다.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은 정체성을 상실했고 이스라엘이 대신 유럽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유사한 내용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유럽에 대해서 실망감을 계속 드러내고 나토 탈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력이 드러났다는데 저는 무슨 위력이 드러났냐가 중요하잖아요. 인권을 무시하고 보편적 가치를 이렇게 짓밟는 그런 모습은 결코 위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튀르키예 검찰이 이 네타냐후 이제 총리를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기소를 했는데요.
인도주의 이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해군이 이 선박에 대해서 여러 이제 위해를 가했는데 얼마를 구형을 했냐면 4,596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뜻이니까 튀르키예 외무부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이제 튀르키예처럼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하고 좀 친한 그런 일종의 약간 자유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예, 네타냐후는 현대판 히틀러다. 유대인들에게 현대판 히틀러라는 말은 가장 치욕적인 욕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튀르키예 외무부에서 저렇게 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튀르키예도 이제 쉽게 말하면 중동 유럽의 일정 부분 자신들의 국가의 위상적인 측면, 터키도 실질적으로 튀르키예도 90%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지만은 미국을 직접 상대로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 입장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뇌물, 뭐 배임, 수수 이런 내용들이 보면 별로 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전에 보면은 뭐 할리우드 이런 스타 배우들에게 시가 뭐 담배 내지는 뭐 이런 산패인 보석 이런 걸 받고 그냥 비자 면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 혐의로 그게 이제 사기 배임 혐의 이런 내용들이고 뭐 언론도 유착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근데 하여튼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범죄가 이란 전쟁에 너무 진짜 본질을 벗어난 범위의 그런 이 세계는 고통받는데 자신은 계속 전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에 파키스탄에 복귀할 예정이라는 속보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꼭 50일 남았습니다. 광역단체장 재진표가 속속 완성되는 가운데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도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방선거 50일 여야 아침 메시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지방권력 심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SNS 논란을 띄우며 구도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각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광역단체장 대진표도 오늘까지 7곳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지사의 현역 이철호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요. 민주당도 오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전에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당세도 적은 평택을을 고른 건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민주진영 험지에서 내란 세력을 격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부산 북갑도 화두입니다. 민주당이 3곳 초려 영입에 들어간 인물이죠.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며 거듭 출마설을 일축했고요. 조금 전 부산 북갑에 전입신고를 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서 보수 재건의 동남풍을 일으키겠다면서도 하수석을 향해선 본인 거치는 대통령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라 견제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0%대에서 고공행진하는 상황 속에 양당의 상반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벌써 6.75 공약을 공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약 1호 발표 뒤 영 소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장동혁 대표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좀체 선거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네,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었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당시 수사검사죠.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또 한 번 퇴장당했습니다. 박 검사는 구두로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은 핵심 증인의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던 거라며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박 검사는 소명 기회를 달라며 버텼지만 결국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온 박 검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소명조차 못하게 하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거라면서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즉시 선서하고 모든 수사까지 받아들이겠다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검찰의 진술 강요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반박했고요. 국조특위는 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동행명령장도 민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결렬됐던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인 16일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가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에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곧 개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협상 재개설은 끊이지 않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른 날짜에 2차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휴전 기간이 끝나는 21일 전에 종전을 위한 추가 담판이 조율 중이라며 16일 회담 개최 목표서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첫 대면 협상이 결렬된 게 지난 12일이니까 나흘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금 전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번 주 후반에 파키스탄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점은 조금 다르지만 휴전 기간 내에 2차 회담이 개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협상 장소는 지난 1차 회담에 이어 이곳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지만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의 우호적인 이웃국가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홈그라운드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이슬라마바드가 여전히 2차 회담 장소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곳 파키스탄 현지에선 2차 회담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직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발표나 2차 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 내각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다시 접촉해서 대화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इसलिए मैं समझता हूं कि इस्लामाबाद पीस टॉक्स बजाते खुद एक तारीखी वाक़या है। 네, 2차 회담이 열린다는 건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결국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마지막 쟁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농축 중단 20년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으로 버틴 가운데 그 사이 절충점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악시오스도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현재 상황은 완전한 교착 상태가 아니라 양측이 흥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집합이 나오면 다시 만나서 합의 성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함께 이집트와 튀르키예도 중재 역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1일까지인 휴전 기간을 45일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모레 2차 종전회담이 성사된다면 다시 한번 전 세계 이목이 이곳 이슬람마바드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둘러싼 숫자 싸움인데 20년을 요구하는 미국과 5년을 고집하는 이란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네, 양측의 요구 조건에 담긴 속내는 무엇이고 극적인 타협점은 어디가 될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본질은 결국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20년 농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차기 행정부에서도 합의가 뒤집히지 않도록 확실한 대못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이란이 역제한한 5년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핵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극명한 차이는 결국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도의 압박 전술입니다. And what they're really debating is the terms of the negotiation. Blockades can be a useful tool to push the other side towards terms that one wants. 결국 협상의 성패는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울 마법의 숫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먼저 초기 7년은 농축을 전면 중단하되 이후 단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10년 플러스 알파 절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기간을 양보하는 대신 이란 내부에 24시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검증안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양측 모두가 대중에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찾는 일입니다. It's very important in negotiations to allow a party to the dispute to climb off down from the tree and be able to claim victory. So they can claim victory for having degraded much of the nuclear program.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빅딜 본능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란이 10년 이상의 상징적 양보를 결단할 경우 미국이 파격적인 체제 보장 카드로 응답하며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나라가 10년이라는 접점에서 중동 평화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정부의 첫 공식 대면 협상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지상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1993년 이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최고위급 직접 회담입니다. 한 소식통은 악시오스의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휴전 가능성과 헤즈볼라의 장기적인 무장 해제, 양국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모센 파크네자드 이란 석유 장관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의 원유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익 일부는 전쟁 중 공격으로 파괴된 산업시설 피해 복구에 투입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이란의 석유 노동자들이 하르그 섬과 같은 주요 수출 거점을 포함해 전 시설에서 운영을 유지해 석유 수출이 단 하루도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파크네자드 장관은 지난달에도 이란산 원유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우리 선박의 정보를 이란 측에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 측과 적극적으로 통항 협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를 통해 우리 선박의 선사와 화물 종류 그리고 목적지 등 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이란 측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호르무즈 통행을 금지하는 적대국은 아니라면서도 통행 협의를 위한 선박 정보를 요구해왔습니다. 선박 소유국뿐 아니라 화물의 목적지 등이 적대국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خوشبختانه اتفاقی تا کنون واسه شناورهای کره‌ای نیفتاده و همونطوری هم که در گفتگوی وزرای خارجه دو کشور گفتگوی تلفنیشون که غروب دوشنبه برگزار شد. 정부는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선박의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 속에 이란과의 개별 협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통항 허용을 위한 적극 협의에 나선 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에서 하루빨리 선원과 선박을 귀환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개별 협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협상과 별도로 국방부가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회의 참여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에 빗대는 듯한 AI 생성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그 파장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온라인상엔 다양한 풍자도 등장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예수 같은 복장을 한 트럼프 대통령. 환자 머리에 얹은 손에서는 빛이 퍼져나옵니다. AI로 자신을 신성한 존재처럼 연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게시물은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든 풍자와 비판 AI 영상도 쏟아졌는데요. 예수 행세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진짜 예수가 나타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성조기가 이스라엘 국기로 바뀌고 하늘에선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가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교 전통 모자 키파를 쓰고 랍비가 된 이미지도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 배후설을 들어 조롱한 겁니다.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 동무한 예수, 괜찮다는 듯 다독여주는 모습인데요. 이 게시자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수도 괜찮다고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12시간 만에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보이려 했다는 해명도 내놨는데요. 교황을 거칠게 비난했던 이를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은 교황이 틀렸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하며 한때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었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나프타 대신 재생 원료로 만든 종량제 봉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창원시 진북면 종량제 봉투 생산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족한 나프타 대신에 다른 원료로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 곳이라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100% 재생 원료로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폐비닐로 만들어진 재생칩을 배합기에 넣은 뒤 압출기 등을 이용해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데요. 이렇게 생산한 종량제 봉투를 경남 의령군, 서울 영등포구 등 전국 8개의 지자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최근 이 업체로 재생 원료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지자체 20곳 정도에서 올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많은 폐비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쓰고 버리는 봉투에 그걸 활용하면은 귀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은 지난달 26일부터 8해 동안 종량제 봉투 1,164만 매가 판매됐습니다.
2023년 한 해 판매량의 12%에 이릅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며 필요한 양만큼 구매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도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 보급을 늘리는 데 나섰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 종량제 봉투 생산 설비 교체를 위해 예산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종량제 봉투 생산 공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추가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에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2차 협상이 가시화되는 거죠?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1차 회담 이후에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이렇게 돌아섰지만 사실 그것이 최종적인 결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간의 휴전 기간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합의를 하자라는 거였고 첫 대면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한번 점검해보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의중 탐색을 하는 그런 탐색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협상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애초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양측에 워낙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갔고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이제 이번 그 2차 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파키스탄으로 기운 것 같은데 그만큼 2차 회담을 열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 휴전 협상이 있기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회담이 열리는 이 과정에서 보면 파키스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굉장히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랍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랍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또 이제 인도와도 동질감이 있고요. 또 이 이란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이제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고 이럴 때도 파키스탄 정보부가 많은 도움을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파키스탄에 있던 정보부나 이쪽에 좀 신뢰가 있고요. 이란도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2차 대면 협상이 열린다면 이번에는 플레이어 누가 될 것인가? 지난번과 같이 벤스나 갈리바프 두 명이 대표단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만났던 사람들끼리 계속 뭔가를 지속해야 이 상호 간의 신뢰도 쌓이고 하면서 이게 진전이 되는 것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라운드는 어차피 탐색전이었잖아요. 지금 총뿌리를 겨누던 총뿌리보다도 사실 더 엄청난 무기들을 겨누던 상대들이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이제 국가 원수가 사망을 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었고 국가의 기관 시설들이 다 파괴됐고 미국도 세계 최고 국가로서의 어떤 지금 자존심을 굽힌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이제 그 국가 수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라운드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플레이어를 교체하고 그런다면 나중에 협상은 정말 더 자꾸 탐색전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보다 더 높은 재량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단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갈리바프는 사실 이제 혁명 수비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무즈타파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강경파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온건파가 나가서 협상을 하고 오면 다시 또 국내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경파를 내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미국 국내에서 이제 힐러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어떤 외교 협상에서 뭐 2명만 나간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성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구성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뭐 벤스 부통령이 워낙에 처음부터 이 전쟁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네. 또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위트코프라든지 뭐 쿠슈너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 전부터 이란과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어떤 얘기들을 이미 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에서 좀 원활하지 않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차 협상단도 1차 때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1차 협상 때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벤스 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란 측 대표단이 합의를 최종 타결할 권한이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What we figured out is that they were unable, I think the team that was there was unable to cut a deal, and they had to go back to Tehran, either from the supreme leader or somebody else, and actually get approval to the terms that we had set. در موضوع تنگه هرمز، در موضوع تحریم ها، در موضوع غرامت ها، در موضوع خساراتی که به ما وارد کردی هم جدی هستیم. آمریکایی‌ها به دنبال باز تحمیل اراده بودن بر ملت بزرگ ایران منتها از مسیر مذاکره و با ادبیات دیپلماسی. 네, 벤스 부통령이 느끼기에는 이란 협상단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란 테헤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권 없는 사람들이 왜 와서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좀 이런 의미로도 들리더라고요.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벤스 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트럼프와 전화했으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이제 그보다는 유연한 권한은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아마 벤스 부통령은 일단 뭐 미국이라는 나라 시스템 자체가 뭐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나왔겠죠. 그러나 이제 이란 입장은 조금 다르죠. 예. 원래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 정치 체제 자체가 신정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정 체제를 그 정점으로 한 그런 국가인데 이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것이 이란 혁명 수비대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보면 이게 군부 중심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 이란도 혁명 수비대가 중심이 돼서 이란의 신정 체제를 떠받치고 있고 거기서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중간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거기서 배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갈리바프도 사실은 이제 혁명 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갈리바프나 뭐 이란의 대통령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뭐 출신이 그쪽이라 하더라도 지휘기 통상으로는 혁명 수비대와 떨어져 있는 네. 공식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권한은 사실 혁명 수비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네.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한 다음에 그 아들 모즈타파가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모즈타파를 비롯한 지도부 대부분이 아마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갈리바프가 나와서 협상을 하는데 갈리바프가 양보하고 싶어도 본인도 알쏭달쏭할 거예요. 내가 이걸 양보해도 되나? 안 되나? 여기서 양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더니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받을 수 없다. 다시 협상해라. 이래버리면 사실 미국하고 관계 더 이상해지고 미국은 한 번 받은 건데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어려웠을 텐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하면 되는데 지금 이란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란의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정보부에 다 노출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는 CCTV까지 다 요즘 그 AI를 이용해서 다 해킹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최고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란이
본국에다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화하면 미국이 다 도청하면서 그 협상 전략을 다 들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 갈리바프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모스타파를 만나거나 아니면 혁명수비대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직접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란의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이 테이블에 올라오는 핵심 쟁점들 중에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농축 우라늄 유예 기간 너네 20년 동안 못하게 해라. 근데 이란에서는 우리는 5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접점이 과연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 이란의 핵 정책에 있어서 완전한 핵 포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핵 포기. 사실 그 JCPOA라고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이 유럽 국가들과 이란과 미국이 합쳐서 만든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3.67%까지의 농축만 허용을 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요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이 이란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걸 깨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을 빌미로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요구한 것은 완벽한 핵 포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양보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어떠느냐? 아니 그 JCPOA 깨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 핵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국가 원수까지 다 죽고 사실 이미 이 핵시설들이 다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란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핵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우리는 주권을 포기 안 한 것으로 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20년을 얘기하고 이란이 5년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래도 굉장히 양보를 그러니까 협상을 할 의지가 정말 있구나. 굉장히 저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사이에서 절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인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20년 동안 하지 말라는 미국, 5년 동안만 참겠다는 이란 이 사이에 뭐 5와 20의 숫자 중간쯤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0년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5년이면 트럼프 임기는 최소한 보장해주고 5년 뒤면 우리가 뭔가 다시 또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역봉쇄가 호르무즈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리적 충돌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지금 이런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중국 유조선이 통과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 지금 봉쇄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역봉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국이 여기를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이 봉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래 전쟁은 핵무기를 빌미로 해서 했고 실제 목표는 레짐 체인지였어요.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문제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가장 시급한 발등의 불이에요. 지금 당장 경제적인 타격을 전 세계가 받고 있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동요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미국이 다시 봉쇄하겠다. 그러면 얻는 게 뭡니까? 봉쇄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문제인데 자기들도 봉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막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나도 벼랑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끝까지 갈 수는 없는 정책이잖아요. 예. 언젠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이건 진심이 아니고 네. 어쨌든 이란과의 기싸움에서 내가 절대 밀리지 않겠다. 네가 이것을 너의 카드로, 너의 최고의 카드로 들고 있다고? 네. 나 그거 인정 못해. 이거 나도 쓸 수 있는 카드야. 음. 그 카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예 무용지물이 카드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의 상선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옆으로 퍼지고 꼬이고 복잡해지죠.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정말 중국의 선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 선박이 말을 안 들으면 중국 선박이 미국 말 안 듣겠죠, 당연히. 본국에서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뭐 정말 눈앞에 긴박한 위협이 있지 않는 한 버티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 선박을 강제로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외교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배를 어떻게 하고 나면 나중에 뭐 그걸 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게 내버려두는 뭐 그런 전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역봉쇄를 한다는 거는 이란 석유파는 거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돈줄을 막겠다는 건데 그게 이란과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봉쇄하는 거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도우려고 한다. 그 명단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동조하는 국가들이 있겠죠. 지금 다른 국가들은 몰라도 지금 이 그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국가들, 카타르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당장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여기를 이제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 중에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 또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 호주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는 약간 좀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유항행의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해협 봉쇄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그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이란과의 어떤 마쿠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단지 여기에 있는 기뢰나 이런 것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여기 참여하기에는 좀 정치적인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나라들이라고 하면서 막 콕 집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국방부는 뭐 미국 요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지금이라도 좀 요청을 먼저 해라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청을 안 받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겠죠. 지금 만약에 요청을 받게 되면 우리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요청을 받았는데 안 보내는 것은 결국 미국에게 노를 하는 것이 되는데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 북한이 있고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방위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이제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예스를 하고 보내게 된다면 다시 또 이 이란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란과의 관계는 이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짧게는 지금 이란만의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 아랍에 있는 국가들은 또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뭐 이란을 이렇게 좀 궁지에 몰고 있지만 아랍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또 이슬람 정서가 있고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역사적인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뒤로 느끼는 감정들은 또 다르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란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란의 제재가 풀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이란과의 관계 나중에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사건에 얽히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제 사건이 이런 이제 사태가 해결이 되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제 양측 간의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이 페르시아만의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통항의 자유를 위한 어떤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우리도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는데 지금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또 트럼프가 했습니다. 미셸 박스틸을 지명했는데 한국계 여성인이에요. 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뭐 전직 하원 의원이고요. 이분이 이제 뭐 한국계고요. 근데 사실 그 약간 이제 그 공화당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좀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우리 그 종전 선언과 이제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지금 이제 현재 현역 의원이죠. 영킴 의원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관계를 직접적으로 지금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우리랑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쨌든 페이스메이커 해서 네. 미국이 먼저 북한과 만나서 관계를 개선해주고 그걸 마중물로 해서 우리도 이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를 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미셸 이분이 어쨌든 대사로 된다면 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대로 뭘 끌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국 내의 정보나 이런 의견들을 본국에 전달하는 역할은 할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 지명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가 동물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색당국은 생포를 위해 마취총을 한 발 쐈지만 맞지 않았고 늑구가 포위망을 피해 달아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무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늑구가 다시 달아났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늑구가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장소입니다. 늑구가 탈출한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곳인데요. 수색당국은 오늘 새벽 6시 반쯤 이곳에서 수색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늑구는 이곳 주변 논과 개울가를 돌아다니다가 포위망을 피해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구안동 구안터널 아래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약 40분 뒤에는 대전 무수동 마을 골목에서도 영상과 함께 늑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소방은 오늘 새벽 0시쯤 구조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늑구가 맞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포획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위치를 먼저 파악한 뒤 늑구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수의사와 전문가를 투입해 붙잡으려고 했지만 곧바로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는데요. 수색당국이 6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며 포위망을 좁혀갔지만 늑구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면서 포획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색당국은 근접거리에서 마취총 한 발을 쐈지만 늑구가 달아나는 속도가 빨라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그 발사를 했고요. 한 번은 가까이 왔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발사를 못하고 바로 앞으로 지나간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네, 늑구가 동물원을 탈출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늑구가 동물원에서 탈출한 건 지난 8일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동물원 측은 늑구가 전기가 흐르는 철선 아래로 땅을 판 뒤 땅 밑에 있던 철조망을 뚫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늑구는 생후 2년 된 수컷 늑대로 몸무게가 30kg 정도 되는 성체입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반쯤 대전 오월드 동물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가 몸을 숨기면서 그동안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취를 감춘 지 닷새 만에 늑구의 모습이 포착됐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4m 높이의 옹벽을 뛰어넘는 등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색당국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난 늑구가 대전 오도산 인근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과 수색 인력을 동원해 위치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발견되는 대로 생포 작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무수동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대전 5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는 20대 청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은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긴박했던 신고 당시 직접 들어보시죠. 무한도 끝나는 말? 진짜 늑구야? 저희가 늑구 찾고 있는데 늑구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네, 지금 길가야. 천천히 가, 천천히. 이제 도망가. 아니, 저희가 늑구를 찾으려고 일부러 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찾으러 다니다가 그냥 차 타고 늑구가 지금 바로 앞에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도로 따라서. 네, 조용히.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부안동 마을 초입 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9개월 만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김건희 씨 모습 어땠습니까? 네, 김 씨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씨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보거나 변호인을 응시했는데요. 신문 도중 윤 전 대통령과 한 차례 눈을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각각 다른 구치소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시 만난 건 약 9개월 만인데요. 법정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내부 기준상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아서 두 사람이 만난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진 않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오늘 신문 과정에서 증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씨는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지 묻는 질문에 맞는다고 답한 것 이외에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의 주신문 이후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도 없었기 때문에 김 씨는 40분 만에 퇴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건희 씨는 어제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왔죠. 네, 오늘과 같은 이진관 재판부가 진행한 재판이었는데요. 김건희 씨는 어제 재판부 지적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늘 진술의 신빙성을 요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판례상 태도나 표정도 봐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새벽 시간에 발생한 가스 폭발로 인근 190여 곳에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빼내면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은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베란다 바닥에 깨진 유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창틀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LP가스 폭발로 아파트 곳곳에 피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폭발 피해가 발생한 곳입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침대 근처까지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지도 못하고 밤을 보낸 주민들은 복구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막막하게 합니다. 보험 처리 뭐 그런 것도 지금 얘기도 뭐 상황이 이러니 물어보지도 못하고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예, 커튼을 치고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빈 유리창에 불어오는 먼지나 바람도 막을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거는 이제 여기가 허공이니까 아무튼 비닐을 빨리 쳐주든지 그게 불편하죠. 그 주방 쪽은 뭘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접수된 피해만 290여 건에 달하는 상황. 인근 주택과 상가 등에서도 피해가 확인되면서 정확한 규모 산정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LP가스 공급자의 경우 대물 피해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 시설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고 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상 주체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인 조사 이후에 이제 보험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될지 하는 거는 좀 검토를 각 부서에서.
청주시는 우선 피해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함께 심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하루아침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청와대는 기대감 속에 민심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펼쳐진 상황에서 여론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덕분에 집권 초 윤석열 정부는 지방 권력이란 우군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4년이 흘러 이번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지난해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 앞에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집권 1년을 맞은 시점에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사실상 중간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터라 공개적으로 선거 관련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엔 못 미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또한 48%로 국민의힘의 20%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선거와 관련해 희망 섞인 전망이 우세한 배경인데 중동발 경제 위기와 경색된 남북 관계 등 주어진 환경이 녹록한 건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청와대는 당면 과제에 집중하며 여론 동향을 살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 안전, 복지를 책임질 사람을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날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개표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인 미디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의 가속화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